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인류의 아마 가장 절실하고도 큰 소망인 것 중에 하나가 불멸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진시황은 3,000명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어떤 사람은 제주도까지 와서 이제 영지버섯을 구해서 가져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불로초를 구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그 영생에 대한 불멸은 모든 종교의 근원이고 또 모든 삶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진시황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시안에 있는 그 라이프 사이즈 병정들을 만들어서 흙으로 빚어서 그걸 이제 지하에 놓고, 그래서 이 영생 불멸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가장 큰 욕망입니다. 어떤 부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모든 그런 것보다 가장 큰 인류의 욕망이 영생 불멸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생 불멸을 이제 구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거를 실천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인류 보편적으로 이제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빌 게이츠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오늘 지금 이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둬야 합니다. 그럼 영생불멸을 이제 분류를 해보면은, 여기 랩턴이라는 사람이 분류한 그런 영생불멸을 보면 사람들이 biological immortality를 추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communal immortality, 공동체적 불멸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세 번째는 creative immortality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medical immortality, 여섯 번째는 religious and theological immortality라고 부르는 religious immortality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럼 각 이 immortality 특징은 어떠한가? 여섯 가지 정도의 특징이죠. 모든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런 immortality를 갖다가 누린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앞에 네 가지 방식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 생물학적 불멸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물론 결혼을 하지 않으면은 누릴 수 없는 거지만, 과학적이고 생물학적인 불멸이라는 것은 DNA가 계속 자손 대대로 개성이 된다는 겁니다. DNA는 불멸합니다. 여러분들이 머리를 꺾는 그 버릇은, 그 DNA는 그게 만일에 유전자라고 하면은 그거는 여러분들의 10대 후손에 가서도 그 유전자는 그냥 머리 꺾는 버릇은 남아있을지 모르죠. 그런 유전자 DNA가 불멸하다는 것은 그건 명백합니다. 여러분들 하고 있는 몇 가지 버릇이라든지 또 어떤 재능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대로 위에서부터 전해 내려온 것이고, 그것이 이제 생물학적으로 불멸을 하고 있습니다. 유전인자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종족 유지 본능을 가지고, 인간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욕망이 개체 유지 본능과 종족 유지 본능입니다. 모든 동물들이 다 누리는 거예요. 지난번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어떤 벌레도 우리가 손가락을 갖다 대면 움츠러서 도망을 갑니다. 왜냐하면 개체 유지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개체를 유지하려고 하는 본능. 새한테 가까이 가면 새가 도망을 가는 이유는 적이 나타나서 자기를 잡아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 도망가는 거죠. 새에게는 그런 정도의 본능과 지능은 있습니다. 자기 위험하다는 걸 느낄 정도. 그러나 조금 더 이제 고등동물로
인텔리전스가 더 높은 동물로 가면은 종족 유적 본능이 굉장히 큽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보기를 들은 남대천에 있는 연어가 자기는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죽으라고 막 절벽을 타고 바위를 뛰어넘고 해서 그 상류에 가서 알을 놓고 난 뒤에는 그냥 강물에 그냥 떠내려오는 겁니다. 거의 이제 더 이상 자식을 이제 막 수컷이 막 돌멩이를 막 이렇게 지어서 이제 알을 놓을 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알을 암컷이 넣으면은 그다음 그에 정자를 깔아서 이제 그것이 이제 연어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종족주의 본능 이것은 이제 모든 동물을 가지고 있고 인간도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가 모성애라는 것도 결국은 이런 종족주의 본능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뭐 우리가 거룩하게 이야기하고 모성애지만 사실은 그냥 동물학적으로 보면 종족주의 본능입니다. 자기가 죽더라도 자기 자손을 보호한다는 그런 개념으로서 원숭이도 그런 것이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생물학적인 하나의 그런 하나의 불멸입니다. 자기가 죽더라도 자기 자손들에게 자기 DNA가 영원 불멸이 전승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생물학적인 그런 하나의 불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종교를 갖지 않더라도 이건 자연스럽게 본능이기 때문에 누구나 누리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문명적으로 인간이 왜곡돼 인류가 이제 그런 자기 본능이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자본주의에서 일어나는 각종 우리를 그걸 물화관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체제에 대해서 우리는 비판과 반성적으로 우리는 쳐다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군지 몰라요. 제 책의 주된 주제 중에 하나가 우리는 누군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이제 마지막 한 말이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쟤네들은 쟤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똑같이 우리도 지금 사실은 뭐가 뭔지 모르는 게 자연과의 어떤 그런 교감이 끊어졌어요. 대부분 대도시에 살고 그러면서 그 대도시의 온갖 미디어라든지 그런 욕망, 소비 욕망을 부추기는 그런 온갖 그런 장치들에 의해서 사이버 스페이스에 의해서 인간들은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식으로 이제 사회화되고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옛날식으로 물론 여러분은 옛날식으로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결혼을 하지 않고 이제 그냥 독신으로 살고 며칠 전에 발표한 그 어떤 통계자료에 의하면 한국 사람의 40%가 굳이 결혼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좀 더 역사적인 안목에서 좀 더 어떤 그런 원초적인 그런 시각에서 좀 더 높은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고 자식을 낳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인류의 어떤 그런 근본적인 하나의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여러분들은 이거 알아야 되는 거죠. 사람들 근본에서 많이 벗어나 있어요. 차츰차츰 괴물로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그런 식으로 지금 욕망이 조작되고 있고 허위의식과 어떤 그런 모든 인간과 사물과의 관계가 물화가 됐어요. 그것이 다 돈의 힘입니다. 돈의 힘과 쾌락의 힘이에요. 그런 식으로 가장 우리 인간의 인류 역사에서 그런 적은 인류 역사가 600만 년 역사입니다.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져서 칭림이 인간으로 한 것이 600만 년. 600만 년 동안에 그런 본능이 생물학적 어떤 그런 불멸이 인정되지 않는 시기는 지금 딱 몇십 년 사이입니다. 600만 년이라는 우리가 긴 시간에서 그런 인간의 생물학적인 불멸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괴물이 된 겁니다. 괴물이 된 게 몇십 년입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힘입니다.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온갖 그런 잘못된 그런 자본주의에서는 가장 돈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지옥에라도 가는 것이 자본주의. 그래서 그런 것이 또 대세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자인이 빠져서 마치 자기가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엄청나게 본류에서 어긋나 있습니다. 그게 몇십 년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자본주의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셸 푸코라는 그런 프랑스 사회학자가 이야기하다시피 그런 힘들은 그 권력이 작용하는데 그 권력은 독특하게 작용합니다. 누가 결혼하지 마라, 누가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아무도 어떤 권위주의적인 그런 힘이 강제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마치 푸코식 표현에 의하면 마치 공기처럼 다 스며들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가령 결혼이라는 이야기를 하자면 결혼에 반대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그게 권력이 어떤 그런 우리 후기 어떤 그런 구조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형성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이제 진리로서 정착이 되는데 그때 정착될 때 누가 그것이 옳다고 교육시킨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식으로 권력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불면성을 이제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포기했다는 걸 제가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커뮤널 이모탈리티라는 것이 이제 있어요. 우리가 가령 명랑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게 이순신이 이제 그 어떤 추구했던 그 어떤 드라이브와 어떤 그런 역동의 그 근본에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바로 커뮤널 이모탈리티가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죽더라도 우리 조선이라는 어떤 그런 커뮤니티에 대해서 후손에게 영원히 자기가 한 행위와 업적이 찬양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그럼 약간 이기적인 마음이랄 수도 있고 뭐 어쨌든 그러나 희생했으니까 이기적인 아니지만 그러나 인간의 본능 속에는 마치 배가 고프면 음식을 찾듯이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하나의 어떤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불멸의 어떤 그런 하나의 욕망이 작동하여서 그렇게 과감하게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자기를 희생해야만 영혼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일종의 뭐라 그럴까 선지자나 예언자나 또는 많은 그 군인들이나 또는 그런 영웅들은 다 공동체의 불멸을 자기가 실현하기 위해서 그런 희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분석해 보면은 그것도 인간의 하나의 본능 중에 하나입니다. 뭐 숭고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래서 기억이 오래 남으려고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불멸은 이제 창조적인 불멸이라는데 그 불멸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베토벤이나 뭐 괴테나 뭐 톨스토이나 뭐 셰익스피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남들보다도 덜 놀고 뭐 잠을 덜 자고 그러면서 작품을 막 써낼 때 그 작품을 써낼 때 그 작품을 써내게 하는 그 원초적인 어떤 그런 하나의 드라이브는 바로 자기 작품이 그러니까 인류가 끝날 때까지 계속 이제 명원히 인류의 기억 속에서 이제 가령 셰익스피어의 이제 소네트 18번은 굉장히 유명하고 나중에 제가 셰익스피어 부분을 가르칠 때 여러분들에게 이제 읽어보면 나오겠지만 그 18번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당신은 이제 자기 연인 보고 하는 얘기, 자기 애인 보고 하는 얘기. 당신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얼굴에 이제 고랑이 패이고 주름이 지고 이제 피부도 탄력성을 잃고 이제 아주 형편없이 그렇게 몰골이 되겠지만 그러나 내가 당신 가장 아름다운 이 순간을 포착하여서 그것을 그려 놓으면은
나중에 후손들이 내 소네트 시 속에 그려져 있는 당신의 모습을 보고 당신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소네트 18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누구나 그걸 보존하고 싶어요. 많은 여자들이 자기의 젊었을 때 누드를 이제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고 싶어 하고, 뭐, 또는 뭐, 임산부의 그 애를 안고 뱃속에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사진을 보관하고 싶은 욕망은 다 그냥 가장 인간이라는 것이 가장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면은 한 5, 6월에 가장 아름다운 장미의 모습은 한 3시간밖에 없어요. 하모는 11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꽃은 열흘 이상 붉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고속 카메라로 이렇게 찍어보면은 장미가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서너 시간에 불과합니다. 그 절정의 순간에서부터 나머지 시간은 그냥 벌써 그 꽃잎이 탄력성을 잃어서 중력의 힘에 의해서 아래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 것이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운 어떤 순간이 있으면 그 순간은 이제 그림으로 사진으로 또는 어떤 그런 식으로 영원히 어떤 그런 예술적인 작품으로 만들어서 예술 작품을 창조한 예술 작품으로 이제 불멸을 누리는 그런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의학적 불멸은 이제 현대에 들어왔어요. 이제 교통사고로, 그러니까 식물인간이 되어서 그 사람의 장기가 이제 다른 사람의 장기로 들어가는, 신장이나 뭐 허파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사실은 그 사람은 죽었지만 그 장기는 딴 사람의 여러 사람에게 이제 각막이라든지 모든 것은 딴 사람에 가서 살고 있는 거야. 그랬을 경우에 나중에는 굉장히 이제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나중에 아마 뇌 이식 수술도 가능하다면은 뇌를 딴 사람의 뇌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 자신인지 그 사람인지 알 수도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겠죠. 뇌의 어떤 부분 이식이 가능하다면. 기억력이 상실된 부분을 어떤 사람의 뇌에서 기억력 부분만 뽑아서 그 사람에 집어넣어 놓으면은 그 사람은 이 사람인가 그 사람인가 헷갈릴 거야. 그런 식의 시대가 이제 오고 있습니다. 트랜스플란테이션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 가장 좋은 사람도 아인슈타인의 머리와 마딘 몰러의 미모와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이제 조합해 놓은 그런 사이버보그가 이제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인류는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인류라는 것이 이제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런 어떤 기계 사이버버그 시대와 같은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이런 시대에서 자칫 잘못하면 인간은 이제 영원한 장님으로서 문지물 그걸 이제 항상 인문학이 인간은 누구였는가를 이제 인류 역사를 통하여 이제 그걸 보여줌으로 해서 공학자나 어떤 그런 경영하는 사람들이 돈이나 어떤 그런 하나의 어떤 물질의 유물론에 빠져 있는 그런 것에서 이제 자기 좌표를 다시 원래의 원점, 제로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인문학입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의학적 불멸도 굉장한 장기 이식 수술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콩팥이 2개나 하나를 떼어서 자기 애인을 주기도 하고 또는 자기 아버지한테 주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장기가 서로 교환이 가능한 시대가 왔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 장기는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죽고 난 뒤에도 그 사람의 장기는 딴 사람 몸속에서 계속 이제 불멸을 누리고 일종의 불멸을 누리고 있는.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사람들이 영원 불멸에 대한 욕망들이 이제 있는데
그러나 사람들이 점점 이제 종교라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거의 종교를 믿지 않아요. 젊은 20대, 30대 종교를 믿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 종교는 별로 도움도 안 되고, 뭐 하여튼 매주 일요일마다 가야 되고, 또는 그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자신들, 목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너무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 많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제 가지 않는 거죠. 절실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오늘 아침에 어떤 도킨스의 통계표에 의하면 이제 미국에서 각 도시마다 어떤 그런 종교에 대한 조사를 했더니 시애틀하고 이런 쪽 샌프란시스코 쪽 사람들이 거의 그 종교를 믿는 사람이 반 이하예요. 이제 그렇게 가장 이쪽 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어쨌든 미국은 가장 종교를 많이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참여자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고, 따라서 사람들은 영혼 불멸에 대한 생각들이 이제 차츰차츰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데, 가령 여기 말하는 것처럼 그 포스트 모던적인 그런 하나의 영혼 불멸을 이제 그런 파스티시나 어떤 그런 파랄로지 방식이라고 이야기. 여러분들 아마 이 말이 비평 용어이기 때문에 조금 익숙하지는 않을 텐데, 근데 이거는 뭐랄까 약간 영혼 불멸이 없다는 것을 알고 허무주의와 냉소주의식으로 그렇게 이렇게 좀 패러디하는 그런 방식을 이제 패럴로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패럴로지라는 개념은 이제 로타르라는 그런 사람, 포스트 모던 이론가의 말이고, 퍼스트시는 이제 프레드릭 제임슨이라는 사람의 말인데, 여러분들 그까지 깊이 들어갈 필요 없고 단지 상식적으로 알기에 패럴로지나 파스트라는 방법은 약간 허문 냉소적인 그런 하나의 장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장난으로 영혼을 이제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가령 화가 블레크는 분명히 추상컨대 이 사람은 영혼이 있는 그런 피지컬리스트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피지컬리즘과 듀얼리즘이 항상 대비를 하는데, 그러니까 피지컬리즘은 다시 말해서 이제 영혼이라는 것이 없다는 주장을 해요. 영혼은 육체의 어떤 그런 하나의 정신, 육체의 작용이라고 생각하고, 듀얼리즘은 영혼과 육체는 따로따로 이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생각이 이제, 이 사람은 분명히 내 생각에는 아마 피지컬리즘 자기가 그러면 화가가 내가 죽으면 나는 그럼 어떤 영생을 누릴 것인가? 커뮤널 이모탈리티냐? 뭐 바이올로지컬 이모탈리티냐? 그래서 이 사람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냉소적으로. 뭐냐? 자기 조수로 하여금 내가 죽으면 화장을 하여서 나의 그 뼈를 이 페인트통의 그 오일통 속에다가 20개를 갖다가 이렇게 뼈를 다 집어넣어라. 그렇게.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여기 10명의 자기가 좋아하는 화가들 10명의 이렇게 그 페인트통을 하나씩 다 줘. 그래서 그 죽은 그걸 이제 조문할 때 그때에 이제 그 사람들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면, 집단 전시회를 열면 그 그림을 보면은 그 그림 속에 유화 속에 그 그림 속에 자기 뼈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뼈가 이제 그림과 더불어 이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고, 또 예술 작품이니까 또 크리에이티브한 이모탈리티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이제 뼈라는 물질이 들어서 생물학적 또는 의학적으로 이제 계속 불멸을 누리고, 예술 작품에 이 세 가지 불멸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면 저 그림에는 블랙큰의 어떤 그런 하나의 유해가 들어있는 그림으로서 이제 사람들이 왜 이런 냉소적인 이런 파스티시를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시니컬한 그런 어떤 그런 반발적인 그런 예술가의 기질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 앞에 이야기한 이 5가지의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가슴에 드는 것은 종교적 불멸입니다. 종교적 불멸이 앞에서 의미한 불멸과 다른 점은 이 종교적 불멸에서는 성경에 그려진 영혼 불멸이라든지 그런 어떤 사후 어떤 그런 하나의 지복에 대한 어떤 그런 하나의 믿음으로 그래서 앞에 있는 그 불멸들은 모두가 그 불멸을 느끼는 주체가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에요. 내가 작품을 써서 베토벤이 작품을 코랄 심포니를 써서 그 사람이 그 불멸을 누린다고 하지만 베토벤 자신은 그 불멸을 느끼는 걸 즐기지 못하는 거죠. 딴 어떤 음악 팬들이나 이런 마찬가지 모든 작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떤 공동체가 뭐 이순신 장군을 추앙하건 말건 이순신 자신은 그게 추앙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그 어떤 쾌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제3자에 의한 본인의 어떤 존재 증명은 충분하지 않다는 제3자가 이제 그렇게 하는 완전한 불멸이라는 것은 당연히 내가 불멸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체험하고 그걸 즐겨야 되는 것이 당연히 바로 종교적 불멸은 바로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 이유는 바로 이 종교적 불멸을 그걸 이제 설교하기 때문에 당신이 이제 죽어서 당신이 천국에 가서 이제 거기서 아주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니까 이 인생의 이 이생에서의 그런 고생 같은 것은 많이 이제 그 장래에 보장되는 그 행복을 위하여 축복을 위하여 참아라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르크스 같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 이런 것은 종교는 아편이라고 한 이유가 현재가 아프면 현재를 고통스러우면 현재의 체제를 혁명으로 부수어서 사람이 살기 좋은 그런 세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만들 생각하지 않고 종교는 계속 지금 참아라. 죽은 뒤에 이게 마치 우리가 아편을 맞고서 누워있으면 그 순간은 몽롱한 상태에서 달콤하지만 사실은 아무런 뭐 병을 고친다는 얘기는 오면은 없는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가 종교를 아편으로 한 이유는 바로 그런 내세에 대한 불멸을 이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괴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괴리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은 여기 있는 66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야기처럼 지금으로부터 한 20년쯤 되나요? 10년, 20년, 10한 몇 년. 거기에 그 CNN에서 타임즈와 CNN 조사를 해봤더니 놀랍게도 미국 같은 그런 선진 국가에서 조사한 사람의 81%가 천국이 있다고 믿었어요.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거라고 믿었고 이 81%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또 67%는 천국은 우리 위쪽에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그 또 94%가 천사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79%가 베드로를 만나게 되리라 생각하고 43%가 하프 음악을 듣고 성인의 후반 천국에 갈 거라고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오면 이제 기독교와 뭐 불교와 그다음에 우리 소위 말하는 유교적인 그런 제사의 의식은 세계 다 영혼 불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당연히 그 조상들이 와서 제사에 대해서 그 식사를 하고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어떤 분은 그 제사를 밤 12시에 지내는데 11시 반이 되면은 등을 가지고 그 무덤까지 가서 거기서 모시고 와서 제사를 지내고 다시 또 그 등을 들고 그 무덤까지 가요. 시시하죠. 근데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그 무덤 속에서 그 조상의 어떤 아버지의 영혼이 혹시 어두워서 길을 잃을까봐 그 효자가 등을 들고 그 산속에 있는 무덤까지 가서 모시고 와서
제사를 지내고 다시 가는 그런. 우리나라의 대부분 기독교인을 제외한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우리 한국의 재래의 그런 하나의 제사 풍속이 있고 그 풍속 속에는 깔려있는 형이상학은 그러니까 죽으면 우리 또 다른 동네로 간다고 생각해요. 그 동네에는 죽은 사람들만 사는데 뭐 자기의 사촌도 있고 뭐 고모도 있고 이모도 있고 그래서 옛날에는 결혼을 안 하면은 그 아들 보고 하니까 너가 자식을 안 낳으면 내가 죽어서 어떻게 너네 할아버지를 내가 뵐 수 있겠느냐는 것이 그 당시에 중요한 말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좀 특이한 거죠. 일단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럼 모든 일을 할 때 죄를 지을 때도 이걸 만일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내를 얼마나 실망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그래서 내세를 생각한다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 사람의 삶을 갖다가 이제 만약 그런데 요즘은 거의 제사를 안 지내고 괌에 골프를 치러 가요. 그럼 거기 가서 이제 제사를 지내면은 그 할머니가 그 괌까지 비행기를 타고 오시는 건지 배를 타고 오시는 건지 그냥 공중에 날아오는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상력이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귀신은 아파트를 싫어한다고 그렇게 해서 아파트의 호수를 모르기도 하고 또 요즘 아파트 이름들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귀신이 찾아오기 힘들어서 뭐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면 굉장한 그런 트랜지션 피리어드에 살면서 사실은 그 옛날에 그 어떤 농경 공동체에서 좀 그런 아까 말한 것처럼 등을 들고 와서 그 귀신을 모셔오는 그런 식의 생각은 하지 못하고 뭔가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에 있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까먹어버려요. 따라서 제사는 안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믿어버리면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 편해서 기독교를 믿어버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혼돈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청 이제 그 펀더멘털리스트의 그런 하나의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바이블 벨트라 그래가지고 그 남부 쪽에 그 바이블 벨트 라인 조지아라든지 뭐 이런 남쪽 이쪽 사람들은 텍사스 포함하여 엄청나게 광신도들이고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이 세계에서 유례를 볼 수 없는 광신도가 된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미국의 어떤 그런 하나의 바이블 벨트 처음 들어올 때 그런 광신도를 말하자면 약간 나쁜 말이지만 펀더멘털리스트에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의 기독교가 상당히 그렇게 왜곡되었다는 얘기. 좀 점잖은 종교가 못 되고 막 당군 뭐 그런 동상이나 또는 뭐 불교 그런 부처상에다가 불을 지르고 뭐 페인트 칠하고 그런 정치병자들이 이제 기독교인의 그 광신도들이 있는. 방금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것도 이제 가령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뭐 셰익스피어도 아니고 그런 아니고 뭐죠 이게 뭐 라헤이라는 사람이 지은 그런 이상한 그런 휴것을 랩처를 믿는 그런 아주 광신도의 책이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하나라는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독특한 나라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인간의 어떤 영혼에 대한 문제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영혼에 대한 문제. 지금도 영혼에 대한 문제는 2500년 소크라테스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부터 시작해 지금도 아직도 영혼에 대한 문제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철학적인 어떤 그런 어떤 존재론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문학처럼 좀 쉽게 이제 감성적인 언어로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철학적인 분석을 필요로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하여서 읽고 이제 뭐라 그럴까 좀 더 클리어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철학은 워낙 좀 뭘까 아주 맑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이제 좀 더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여서 이야기를 듣기 바랍니다.
소크라테스라는 인물은 굉장히 플라톤이라는 제자가 이제 자기 제자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세 사람이 거의 뭐랄까 이 학문의 어떤 그런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세 사람이.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 철학이 지금은 그리스가 IMF 때문에 완전히 물질적으로 형편없는 그런 삼류 국가로 떨어졌지만 그러나 그 조상들은 서구의 어떤 그런 문화와 학문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리스가 학문의 이제 뿌리인 거죠. 그리스가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모든 인문학이 없었던 거죠. 그 당시 그렇게 이제 뛰어난 철학자들이 많았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소크라테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사실은 우리도 이런 생각을 이렇게 깊이까지 이렇게 천착을 못한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인류 역사라는 것이 대단히 신비한 그런 것 같아요. 지난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소크라테스가 사실은 젊은이들을 이제 나쁜 그런 하나의 부도덕한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걸 선동꾼으로 데마고그로 몰아서 그 당시 소크라테스가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기득권들이 이제 소크라테스를 이제 사형을 시키려고 했는데 소크라테스는 내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많은 변명도 하고 재판에서 이제 굉장히 자기 자신을 옹호를 했지만 apology는 책에 나옵니다. 했지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제 이익에 관련된 문제니까 소크라테스 죽이기로 결심을 이제 하게 되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 아테네의 관례에 의하면은 4월달인가 그때 되면은 이제 아폴로 신전이 섬에 있는데 그 섬에 어떤 그런 곡물을 가져가는 아테네에서 곡물을 가져가는 배가 있는데 그 배가 돌아가는 동안에는 이제 사형을 집행하지 못해요. 우리나라도 많은 사형수가 있으면 옛날 이조시대 때 어떠한 뭐 상기간이라든지 무슨 기간 동안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못합니다. 그건 별로 성스러운 일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폴로 신을 모시는데 감히 사형을 해버리면 이것은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야기를 바로 하는 것이. 그 시도 쓰기도 하고, 근데 이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굉장히 특이한 그런 하나의 어떤 우리를 치면 이제 신들린 사람이에요. 소크라테스는.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은 혼자서 참선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 당시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났는데 소크라테스는 쫄병으로 이제 페르시아와 전쟁에 참가했었어요. 근데 그 기록에 의하면은 놀라운 초인적인 그런 육체를 극복하는 힘을 가졌어요. 나이가 거의 40이 넘어서 쫄병으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참가를 했는데 그 옆에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은 사흘 동안 밥도 안 먹고 그 얼음 호수 위에서 서서 이렇게 하늘의 별을 보고 태양을 보고 서서 참선을 했다는 거예요. 얼음이 있는 그 얼음 위에서 맨발로 사흘 동안 서서 생각을 집중했는데 그런 힘들이라는 것이 보통상 있을 수 없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거죠. 밤에 추울 때도 그냥 서서 전부 다 이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이 우주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가? 인간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명상에 빠져보면 그게 다이몬이라는, 우리 지금은 이제 데몬이라고 악마라고 하지만 원래 다이몬이라는 뜻은 악마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뭔가 영적인 존재예요. 그 영적인 존재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이제 계속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 그런 비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꿈에서 그런 다이몬을 주로 만나기도 하는데, 그 꿈에서 다이몬이 이제 명령이, 무지개 시간을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해서 이제
죽기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이렇게 시가를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를 어떤 시를 썼는지 그 시는 전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알 수는 없죠. 그러나 만약에 내 생각에는 그 시를 썼다면 아마 이런 시를 쓰지 않았을까 하면서 붙인 시가 제가 셰익스피어 소네트를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소네트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영어로 제가 이렇게 붙여 놓았지만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신텍스가 그렇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세멘틱상 또 어휘의 변천도 있고 그래서 어려워서 제가 그걸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그냥 한글로 제가 설명을 하죠. 네, 불쌍한 영혼이여 내 죄 많은 흙덩어리의 중심이며 이 흙덩어리란 말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흙이 아니라 바로 육체의 구성이 원소가 바로 흙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빚을 때 그 흙으로 진흙으로 이제 클레이로 이제 그 조각을 해서 아담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숨을 코에 불어넣어서 이제 영혼이 이제 되었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sinful earth라는 것은 이제 죄 많은 이 몸 자체를 흙덩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내 영혼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흙덩이 중심인 거죠. 근데 이 흙덩어리가 사실은 반군들이야. 반도랑이야. 르벨리어스 하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내 정신이 맑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육체들이 야, 밥 달라. 야, 뭐 온갖 육체들이 목마르다 등등 뭐 온갖 육체들이 이제 정신을 괴롭히잖아요. 또는 뭐 병이 나면은 또 육체가 막 사람을 괴롭히고 그러니까 이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볼 때는 이 육체라는 것은 영혼이라는 어떤 그런 고귀한 성을 침노하는 원래는 자기 국민이었지만 이제는 반도로 반군으로 바뀌어버린 그런 하나의 존재라고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 가지고 설명하면 그런 겁니다. 원래는 이런 흙덩어리나 이런 반도들의 원래 왕이었는데 영혼이 이제 그 반도들이 영혼을 갖다가 이 왕을 이제 공격을 한다. 공격을 하면 이제 이 성을 이제 영혼의 성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보면은 셰익스피어가 이제 볼 때 이제 만일에 우리 한국의 그 2000년대에 이제 그 성형수술을 했던 그런 플라스틱 서저리를 갖다가 하는 걸 보면은 아마 셰익스피어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너의 그 외벽은 왜 그렇게 사치스럽게 육체를 치장하고는. 근데 너는 책도 안 읽고 왜 내면은 그렇게 수척하게 그렇게 결핍증을 앓고 있는가. 그러니까 어피어런스는 이게 우리 자본주의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테르니 오브 어피어런스라 그러니까 외모의 어떤 그런 독재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 전통적으로 이제 근본적인 의미에서 인간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이야기하자면은 우리는 그 사람이 옷을 잘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름다운 것은 아니에요. 매력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옷은 가장 먼저 어떤 외모나 어떤 그런 매력에서부터 제어시켜야 될 부분이에요. 그 사람의 몸이 예를 들면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날씬하고 뭐 우리가 뭐 36, 뭐 24, 35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하나의 숫자에 의한 그런 날씬한 몸매를 지녔다고 또는 남자가 식스팩을 가지고 있고 또 뭐 이렇게 몸이 아주 그냥 림하고 텄하고 이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매력있고 아름다운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상품은 될 수 있어요. 그런 여자나 그런 남자들이나 TV에 나와서 TV 이미지에 의해서 돈을 벌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은 이제 자본주의가 어떤 그런 하나의 미디어에 의해서 어떤 그런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그런 능력에 달린 거죠. 물론 뚱뚱하고 그런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는 대표적으로 못생긴 사람이에요. 똥뼈가 나오거나 눈도 이상하고 하여튼 머리도 다 대버리고 이런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외모 컴플렉스 있는지도 모르죠. 너무 영혼을 강조하는 것 중에. 그러나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커머셜리즘에 의해서 많은 대중들에게 광고를 제공하면서 많은 돈을 벌게 해주는 건 사실이고 그 사람들이 가치가 올라가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옷이나 몸이 아니라 그 외벽이 지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의 매력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현명한 판단 능력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하나의 뭐랄까 세상을 좀 약간 초월한 듯한 그런 유머라든지 또는 그런 어떤 세상을 사람들과 어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감정적인 어떤 하나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사람에게 매력과 아름다움이 되는 것은 내면적인 것이죠. 그거는 많은 예를 들면 인류가 만들어 놓은 많은 그런 어떤 예술이나 어떤 그런 뭐 문학이나 철학이나 역사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어떤 그런 단순한 상식이 아니라 깊은 통찰력을 지니고 어떤 그런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균형 잡힌 시각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닌 그런 다시 말해서 많은 고전들을 읽고서 굉장히 어떤 그런 지적인 어떤 그런 분별력을 지닌 사람이 머릿속에 들은 것에 의해서 그 사람이 매력 있고 아름다운 것이 되어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이 외모의 독재에 의해서 그 외모가 뛰어나면은 일단 그 상품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그 포장으로서 이제 사람을 이제 판단하는 그런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약간 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그게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런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이 살아봤자 서로서로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면 결국은 그것은 파탄나기 마련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지적인 감정적인 그런 하나의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그게 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본다면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사람인 셰익스피어가 본다면 왜 그런 엄청난 비용을 들어가면서 가령 플라스틱 서저리를 한다든지 또는 그런데 물론 우리가 셰익스피어 말을 따라들 수는 없지만 셰익스피어를 생각했다니 나도 그게 셰익스피어를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칠 부분에서 고쳐야 되겠죠. 그 짧은 지상의 임차기한이라는 말을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셰익스피어는 인간 그 사람들은 다 불멸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short lease란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 잠시 내가 집을 하나 임차를 하여서 그 렌트를 하여서 살다가 이제 방빼하면 방빼로 나가는 것이 그게 이제 인간이라고 인생이라고 셰익스피어는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내하고 계약을 태어날 때 계약을 맺어서 너는 앞으로 이 집을 90년 동안만 내가 너한테 리스를 줄 거니까 그 리스를 90년 하고 난 뒤에는 다시 나한테 오는 거야 하는 것이 그 당시 셰익스피어의 생각이 인생이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면은 그 90년 살 그 집이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거기다 돈을 갖다가 저택에 돈을 부어서 그 집을 꾸밀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러네. 그 타락하는 저택에다가 돈을 쏟을 필요는 없다. 그 쏟아보았자 이제 나중에 네가 죽으면은 네 집인 그 육체는 그 저택은 네가 아무리 많은 투자해서 그 육체를 키워봤자 죽으면 다 그는 구더기의 밥이 되는 것이더라고요. 구더기가 네 저택을 이제 먹을 거니까 구더기 밥이 되는. 그 당시 이 말 속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듀얼리즘적인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가 죽어서 구더기에 파비된 너의 육체는 너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는 그 육체를 벗어난 너의 고귀한 영혼이 이제 따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대의 전세금을 이제 다 먹어 치울까? 그렇게 이제 몸이 끝나. 그 몸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영혼이요. 이제 그대의 육체 하인이 사실은 영혼의 그런 육체라는 것이 영혼의 하인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육체를 좀 손상시키더라도 손실을 주더라도 육체를 너무 식스팩을 만드는데 너무 그렇게 시간과 돈을 쓰지 말고 차라리 괴테 파우스트를 읽으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냥 두고 재산을 정식하고 그리고 그런 쓸데없는 구더기의 밥으로 변할 그런 집을 육체를 가꾸는데 보내는 그런 찌꺼기 시간들을 다 버리고 새롭게 이제 어떤 하나님과 신성한 계약을 자연과 맺어서 안으로 너의 어떤 지적이고 정신적이고 감성적이고 어떤 예술 취향적인 그런 자양분을 충분히 이제 채우라 그런 이야기. 그리하여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인간을 잡아먹는 게 죽음이에요. 인간을 취식하는 것이 죽음인데 그러면 네가 그런 걸 채우는 가운데 죽음을 극복하게 되니까 죽음을 네가 먹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음이 죽어버리니 더 이상 죽음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누가 그러니까 죽음을 먹는다는 것은 영생을 누린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영생을 누리는 방법, 영혼을 살찌워서 영생을 누리고 죽음을 먹어버리면 죽음이 다 먹어버리니 죽음이 음식이 되어서 그냥 없어져 버리니까 사실은 그게 바로 죽음이 없어진 게 바로 영생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네가 육체에다가 쓸데없이 투자를 하면은 늘 전전긍긍에 살지만 그러나 네가 그 죽음을 극복하는 그런 하나의 지혜와 네가 감정적인 어떤 태도를 네가 길러내면은 그때는 너는 죽음이 죽으니까 영생을 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설명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뒤에 69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이 파이돈이 내가 지금부터 설명하려는 철학적인 책인 파이돈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생각은 바로 이것입니다. 영혼을 살찌워서 죽음을 초월하다는 것이 이제 파이돈의 그 이야기. 이 사람이 블레컨이라는 사람이에요. 포스트모던 이모탈리티.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그 소네트 그 146번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는 거기에 그 감옥에 들어가서 소크라테스와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거기서 갔다 온 친구의 이야기를 케베스라는 친구 이야기를 듣고서 제가 기록을 남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파이돈이라는 작품은 이제 사실은 그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두 사람의 공동 합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소크라테스 배운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자기 자신의 또 이데아 철학을 이제 같이 집어넣어서 저자는 플라톤인데 주인공은 소크라테스이고 대화편으로 썼지만 그러나 소크라테스 하는 말 중에는 소크라테스 자신의 말이 아닌 그런 플라톤의 어떤 생각이 많이 들어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파이돈이는 마치 드라마처럼 죽기 몇 시간 전에 그 약을 먹는 것으로 이제 마지막이 끝납니다. 햄록이라는 그런 독약을 먹는 것으로. 그 끝나기 몇 시간 전에 이제 어떤 영혼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부르고, 자, 이제 내가 곧 죽을 거니까 너네들은 이때까지 질문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다 질문을 해서 내가 다 해명해 주겠다. 라고 그렇게 나오고, 제자들은 이제, 뭐 선생님 이러시지 말고 제가 지금 간수한테 뇌물을 줘서 지금, 저쪽, 뭐 태베 쪽으로 또는 뭐 저쪽으로 배를 타고 이제 배를 다 준비해 놓았으니까 지금 여기 나가시면 됩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제자들이 하는데, 소크라테스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그렇게까지 구차하게 살고 싶지는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는 그만두고 우리가 이제 정말 왜 철학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 주인공이 되어서 일종의 이제 드라마로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소크라테스 정의는 딱, 간명하게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다라고 이야기를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것. 근데 이제 갑자기, 영혼과 육체 분리라고 말을 해놓고는 갑자기 화제를 쾌락으로 돌리는 겁니다. 쾌락으로. 왜 영어 윤리 어떤 그런 육체를 이야기하다 쾌락을 돌리느냐. 근데 이것이 이제 소크라테스의 어떤 그런 하나의 삼파설의 특징입니다.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은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소크라테스는 이미 이야기의 어떤 목표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다 가는 길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제자들은 사실은 소크라테스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크라테스 하는 방식이 삼파술이라서 이 사람이 이 앞에 이제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영혼과 육체의 분리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쾌락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끄집어내면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갑자기 영혼 육체와 쾌락이 무슨 상관이냐. 그때 다시 돌아와서 정리해주고 또 먼저 갔다가 또 돌아와서 정리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이끌어가는 게 마치 임산부가 이제 아이를 낳을 때 임산부는 어쩔 줄 몰라. 처음 자기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산파는 머리가 지금 이제 안에서 지금 회전을 하는데 회전이 한 70%밖에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머리를 어떻게 지원을 해서 머리가 먼저 발부터 나오면 큰일이니까 머리가 먼저 나오도록 이걸 이제 유도를 하고 호흡을 라마스 호흡을 이제 하여서 이제 이렇게 긴장을 풀게 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의 그 산도를 이렇게 따라서 애가 머리가 먼저 나오도록 이끌어주는 산파수로서 이제 그렇다 해서 산파가 애를 낳는 건 아니잖아요. 산파는 애를 낳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소크라테스의 생각은 내가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이 사람들이 스스로 진리를 깨치도록 애를 낳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단순히 소크라테스 말을 그냥 그대로 뺏겨 적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이제 애를 직접 진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 그게 바로 삼파설인데 그 삼파설 특징이 이제 먼저 앞서서 소크라테스가 이제 나아가고 뒷사람을 이끌어주고 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는 그런 독특한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애를 가르친다든지 또는 또 직장에서 가르칠 경우에 이런 삼파술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어떤 식으로. 그냥 주입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진리를 깨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식이 굉장히 훌륭한 교육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쾌락이라는 주제가 왜 영혼과 육체라는 다른 주제를 쓰느냐에 대한 설명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철학자는 쾌락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하는가? 가령 쾌락이라는 게
먹고 마시고 하는 거라면.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는 제자들이 아니요 그렇게. 근데 왜 갑자기 쾌락이라고 했지? 하고 어리둥절하고 있네. 그럼 다시 이제 쾌락에 대해서 또 한 번 설명하는 거예요. 처음에 영육의 분리에 대해서 죽음을 이제 죽음이랑 영육 분리가 중요하고 난 다음에 쾌락을 이야기했다. 쾌락이 다 육체에 갔다가 이렇게 썩 결합이 되는 겁니다. 쾌락이. 따라서 왜 쾌락 이야기를 했느냐? 쾌락은 육체의 소관이라는 거죠. 따라서 쾌락이 육체에 잠식하는 행위로서 가령 명품 의상이나 신발 또는 그런 몸장식을 그렇게 구입하는데 철학자들이 정신이 팔리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진정한 철학자는 그런데 그걸 경멸한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이제 다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거죠. 그렇다면 쾌락이 육체에 탐닉하는 행위라면은 철학자는 결국은 영혼의 문제만 몰두해야 되지 않겠는가. 따라서 육체적인 쾌락을 되도록이면 멀리하고 영혼의 문제만 몰입하는 것이 철학자의 본래의 어떤 그런 사명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이 나왔던 거예요. 지금 제가 본보기로 들은 거예요. 다음엔 또 지식이라는 말을 합니다. 지식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가령 이제 소크라테스 방식은 가령 육체가 진리 탐구나 지식의 획득에 관여했을 경우에 그 육체가 획득한 그 지식은 진리가 될 수가 있는가 없는가라는 문제를 갖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영혼이라는 것이 있고 육체가 있는데 그냥 육체라는 것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눈으로 보고 그걸 불교에서는 사신불멸이라고 그래요. 사신불멸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감각적으로 본 것, 그러니까 눈과 귀와 혀와 뭐 그런 손 그로 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인간의 어떤 그런 오간이 그 사물상을 보면은 사실은 그것은 엉터리일 수도 있다. 그건 과학으로도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눈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허망하다고 하면은 과학의 어떤 재료공학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과 어떤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얘기.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 의자, 철제 의자를 보면은 여러분 생각에는 눈으로 보니까 다 쇠로 만들어진 것 같지 않겠어요? 쇠로, 이 철제가. 그러나 재료과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 쇠의 양은 물질적인 양이라는 것은 거의 없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 쇠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를 갖다가 굉장히 정밀하게 이제 분석을 사진을 찍어보면은 가령 쇳덩어리가 요 정도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공간 empty 스페이스예요. 조금 쇠의 아이언 모텔과 이 사이는 엄청나게 넓은 그런 공간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쇠를 다 끌고 모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속에 들은 아이언 모텔을 다 끌고 모아서 이 부피하고 비교를 하면은 그걸 scientific truth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런 인간의 감각하고 달라서. 가령 90m 되는 그런 미국의 그 아메리칸 풋볼 그런 하나의 플레이그라운드 경기장에서 말이죠. 그 잔디 위에 떨어져 있는 핀 하나의 크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얼마나 사람을 디시빙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다 쇳덩어리 보이는데 사실은 그 쇠를 다 모아봤자 이 공간에
핀 하나 정도의 새 무게밖에 안 된다. 자연과학도 그렇고 모든 인간의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서 눈에 현혹되고 그 다음에 귀에 현혹되고 이런 것이 이제 계속 오판을 할 수밖에 없는, 물론 이건 자연과학적인 진리와 달리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정하게 인간의 진리를 이야기할 때는 인간의 오감과 어떤 그런 감각기관을 통해서 그런 우리를 감각 소유라면 센스 데이터라면 센스로 차갑다 뜨겁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맞지 않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실은 이성적인 사고에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육체를 떠나서 오로지 진리 구도에 이제 매진해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지금 이제 인간의 육체와 관련된 감각기관의 어떤 그런 감각 소유가 어떤 진리의 구성이나 진리를 발견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미슬리딩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는 그렇다면 인간의 진리는 어디 있는가를 이야기할 때 그 중요한 플라톤의 이데아 개념이 들어갑니다. 이데아라는 게. 이데아란 말은 사실은 좀 개념상으로는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데아란 말은 우리가 하나의 영원한 형식입니다. 영원한 형식, 어떤 형식, 그러니까 그런 이것은 인간의 오간을 거치지 않습니다. 가령 우리가 책상을 보면은, 책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책상이라는 그런 구체적인 체험도 아니고 감각도 아닌 책상이 뭐라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형식을 갖고 있어요. 이터널 폼. 내가 이것이 책상이야, this is desk, 그러면 사람들이 다 픽 웃어요.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데아로서의 책상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게 책상이야 그러면 오케이, 뭐 교탁이지만 책상에 속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여러분들 이게 책상이라면 아니야, 이건 의자와 책상이 같이 결합된 건데 이것이 내 이데아에 맞지 않는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물건에 대해서 원래 근본적인 형식이나 이데아에 대해서 관념이 있어요. 그걸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데아라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데아라는 생각이 이제 앞으로 영혼 불멸과 이제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크라테스 보기에 인간의 justice나 beauty나 또는 good나 이런 모든 개념들이 원래 이데아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인간의 어떤 그런 오간의 갖고는 감각기관으로서는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자기의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정의라든지 구체 이걸 갖다가 오해를 하고 오히려 더 혼돈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원래 정의나 선의 어떤 그런 이데아와 달리 주관적으로 어떤 육체적인 욕망에 어떤 휩쓸려서 이제 그런 걸 정의내기 때문에 사실은 육체를 질병으로 치고요. 육체에 대한 혐오감이 속을 해 있어요. 우리 객관적으로 보기에 육체에 대한 혐오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 속에 있는 한, 영혼이 육체의 악에 감되어 버리는 한, 우리가 열망하는 것, 우리가 진리가 굳게 묻고 있는 것이 결코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육체는 자신의 자양분 취득을 위해 수천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분주하게 만든다. 그러다가 병이라도 들끓나면 우리의 진리에 대한 탐구는 더 이상.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어떤 육체 혐오증은 굉장한 정도예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데아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인식에 도달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육체가 방해거든요. 육체를 병처럼 생각했어요. 육체를 병처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육체를 너무 그 숭상하는 우리 시대의 어떤 그런 풍조와는 정반대의 풍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근데 사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이제 육체 챙기기에 급급하는 그런 찌꺼기 시간이라서 그 영혼이 이제 사물을 관조하여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육체가 계속 방해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죽음 이후에나 비로소 영원한 진리를 우리가 획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철학자로서는 최소한도의 접촉만 하고 육체와 육체의 욕망에 허국되지 않고 그런 신이 기꺼이 우리 영혼을 육체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날까지 이 영혼을 깨끗이 이제 육체에 오염되지 않게 해요.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 중세시대 때 볼 수 있는 그 수많은 수도승들이 이제 해왔던 바로 그 어떤 스토이시즘. 또 우리 나라에서 동안거 하안거를 하면서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해오던 그런 어떤 수행 이런 것들이 다 육체가 정신의 어떤 그런 하나의 수양을 방해와 해방 놓지 않도록 육체를 이제 수도성적으로 고행을 하는 거죠. 고행. 그래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육체에 매달리지 않고. 그래서 이제 유명한 그 죽음 연습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내려오는. 그래서 결론은 진정한 철학자에게 죽음은 불행이 아니라 영혼을 괴롭히는 육체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신의 축복이라는 그런 엉뚱한 그런 궤변이 나오는데 왜냐하면은 철학이라는 것은 결국 육체를 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가 단절시키는 노력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영혼이 육체하고부터 단절되는 거고 따라서 여기 유명한 멜레테 타나토우라는 그런 철학은 바로 멜레테 타나토우다. 멜레테 타나토우라고 이렇게. 멜레테 타나토우라는 것은 철학은 바로 죽음 연습이다. 다시 말해 죽음 연습에서는 육체로부터 영혼을 계속 떼어내는 훈련이 바로 철학이다. 죽는다는 것은 완전히 떼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자꾸 영혼을 육체로부터 떼어내는 멜레테 타나토라는 죽음 연습을 여러분들이 가끔씩 보면 이렇게 죽음 연습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죽음 연습은 철학을 말합니다. 철학이 바로 죽음 연습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이제 루크레티우스나 뭐 에피크로스 마찬가지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이 클래스에 질문란에 올리면 제가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